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한명자라는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20년 전 이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의 주인공이었다. 당시 70대였던 명자 할머니는 정태수라는 남자에게 전 재산 3억 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하지만 명자는 가만히 당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태수의 모든 과거를 파헤쳤고 그의 명의로 된 재산을 추적했으며 법정 공방 끝에 그를 완전히 파멸시켰다. 정태수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명자 할머니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강인한 여성의 상징으로 기렸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다. 이제 시작합니다. 한명자는 작은 한옥을 개조한 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74세의 그녀는 여전히 정정했지만 최근 들어 부쩍 기력이 약해진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명자는 혼잣말을 하며 방 한쪽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바라보았다. 상자 안에는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들이 들어 있었다. 정태수 아내의 일기장, 당시의 계약서, 그리고 명자 자신이 쓴 고백의 편지.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나는 40년 전 한 여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그녀의 남편을 평생 고통 속에 가두었다. 편지를 읽는 명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울지 않기로 스스로와 약속했기 때문이다. 명자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조카 이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우야, 고모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 네, 고모 말씀하세요. 고모가 죽으면 방에 있는 나무 상자를 찾아라. 그 안에 편지가 하나 있는데 1년 후에 공개해줘. 진우는 고모의 진지한 목소리에 긴장하며 대답했다. 무슨 편지인데요? 그건 그때 가서 알게 될 거다. 약속해줘. 꼭 1년 후에. 알겠습니다, 고모. 명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마당의 감나무를 비추고 있었고 빨갛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태수야, 이제 곧 너를 만나러 가마. 명자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날 밤 명자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평생 그래왔듯이 그녀는 4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1983년 늦가을 명자는 부동산 중개업으로 돈을 모으고 있었지만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이 부족했다. 그때 그녀는 정태수의 아내 김순희를 알게 되었다. 순희는 친정 어머니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예정이었고 명자는 그 돈이 필요했다. 명자는 순희에게 접근했고 사업 파트너가 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순희의 어머니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유산을 다른 친척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명자는 분노했고 순희를 몰아세웠다. 당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서 내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 순희는 자책감에 시달렸고 명자는 계속해서 그녀를 압박했다. 결국 순희는 유산을 받지 못한 죄책감과 명자에 대한 빚의식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명자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정태수는 아내의 죽음 뒤 명자를 찾아왔다. 당신이 내 아내를 죽였소. 명자는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태수는 복수하지 않았다. 아내의 일기장을 읽었소. 아내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소. 오히려 자신이 무능해서 미안하다고 썼더군요. 그럼 왜 나를 찾아온 거요? 당신도 평생 이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가시오.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형벌이요. 그 후 40년 동안 명자와 태수는 기묘한 관계를 유지했다. 명자는 태수를 멀리서 지켜봤고
태수는 명자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둘은 서로의 그림자였고 서로의 형벌이었다. 명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다. 미안해 순이야, 미안해 태수야. 이틀 후 명자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고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다. 진우는 고모의 유언대로 방에서 나무 상자를 찾아 봉인된 편지를 보관했다. 그는 1년 후 이 편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고모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지 못했다. 1년 후 이 마을에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1년이 흐르는 동안 이진우는 고모가 남긴 편지의 내용이 궁금했지만 약속을 지켰다.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진우는 마을 회관의 주민들을 모았다. 여러분, 명자 고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무슨 편지요? 1년 후에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를 읽기 시작한 진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진우 조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나는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았고 20년 전 한 사람을 파멸시켰다. 하지만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속죄였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진우는 편지를 계속 읽었다. 40년 전 나는 정태수의 아내 김순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순이는 내 사업 파트너가 되기로 했지만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되자 나는 그녀를 끊임없이 압박했고 그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회관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진우는 목이 메었지만 편지를 끝까지 읽어야 했다. 정태수는 아내의 죽음 후 나를 찾아왔지만 복수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 나를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았지만 나를 벌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형벌이었다. 20년 전 나는 태수에게 돈을 맡겼다. 사업 제안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시험이었다. 태수가 그 돈을 가지고 도망칠지 아니면 그대로 보관할지 보고 싶었다. 태수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보관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사기꾼으로 몰아 세상에 고발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왜 그랬소, 명자 씨? 진우는 편지의 다음 부분을 읽었다. 나는 태수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다. 40년 동안 그는 나의 죄책감을 함께 짊어지며 살았다. 그는 나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나를 지켰고 나는 그의 선의를 이용하며 살았다. 나는 그가 나를 증오하고 저주하기를 바랐지만 그는 침묵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파멸시켜 나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다. 그가 나를 증오하며 죽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태수는 끝까지 나를 이해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를 죽였고 그의 가족을 파괴했다. 이것이 나의 죄이고 나의 형벌이다. 부디 이 편지가 공개된 후 정태수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는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의 죄를 평생 함께 짊어진 슬픈 남자였다. 편지가 끝나고 회관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한 주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가 20년 동안 정태수를 사기꾼이라고 욕한 거요. 명자 할머니가 영웅이라고 떠받든 게 다 거짓이었단 말이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고모님이 이렇게 고백하신 이유는 태수 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존경하던 고모가 살인자였고
그녀가 파멸시킨 사기꾼은 사실 피해자였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고모는 왜 20년 동안 기다렸을까? 왜 살아생전에 고백하지 않고 죽은 후 1년이 지나서야 진실을 밝힌 걸까? 진우는 고모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편지 끝부분에 작은 글씨로 추신이 적혀 있었다. 진우야, 정태수의 딸 정수진을 찾아 이 편지를 전해주렴. 그 아이에게 아버지의 명의를 돌려줘야 한다. 진우는 정수진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정수진은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45세의 그녀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며 주로 과거의 미스터리를 다루는 글을 썼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쓰고 싶었던 이야기는 자신의 아버지에 관한 것이었다. 20년 전 아버지는 사기꾼으로 낙인 찍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지는 당시 25세였고 아버지의 죽음 이후 이름을 바꾸고 고향을 떠났다. 어느 날 수진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정수진 씨입니까? 네, 누구세요? 저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한명자 할머니의 조카입니다. 수지는 한명자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그 이름은 20년 동안 그녀를 괴롭혀온 원한의 대상이었다. 무슨 일이시죠?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정수진 씨께 꼭 전해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편지요. 네, 직접 만나서 드리고 싶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다. 이틀 후 수지는 20년 만에 고향 마을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다. 변한 것도 있었고 그대로인 것도 있었다. 수지는 가슴이 답답해져 창문을 열었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마을에 도착한 수진을 이진우가 마을 회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수진 씨 맞으시죠? 네. 이쪽으로 오시죠. 둘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진우는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다. 이걸 먼저 읽어보시죠.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편지를 읽는 동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사기꾼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왜?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고모님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고 아버님을 파멸시킨 것도 일종의 자기 처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처벌이요. 아버지의 인생을 파괴한 게 자기 처벌이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진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한명자의 고백, 아버지 정태수의 침묵, 40년간의 기묘한 공생관계. 아버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머니의 일기장이 있다고 했죠. 진우는 작은 상자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다. 고모님이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수진은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일기장을 펼친 수진은 어머니의 글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일기에는 어머니가 한명자를 만난 과정과 유산 문제로 고민하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명자 언니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무능해서 미안할 뿐이다. 태수야 미안해. 나는 좋은 아내가 되지 못했구나. 수진아 엄마를 원망하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렴. 수진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다. 진우는 조용히 기다렸다. 한참 후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저는 작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쓰겠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모님도 그걸 바라셨을 겁니다. 수지는 그날부터 마을에 머물며
20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20년 전 사건의 관계자들을 만났다. 당시 사건을 다룬 경찰관, 변호사, 그리고 마을 사람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진을 보는 순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사기꾼 정태수의 딸이지. 20년 만에 무슨 일로 왔나? 수진은 그들의 시선을 견디며 차근차근 증언을 모았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박 형사를 만났다. 정태수 씨 사건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어떻게 있겠나. 한명자 할머니가 고소한 사기 사건 아닌가. 사실 그 사건에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명자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박 형사는 편지를 읽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일이 당시 수사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이미 폐기됐을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 박 형사는 수진에게 연락했다. 기록을 찾았네. 보관 창고에 남아있더군. 수진은 경찰서로 달려가 기록을 열람했다. 기록에는 한명자의 고소장과 정태수의 진술서가 있었다. 정태수는 한명자에게서 3억 원을 받아 사업을 제안했지만 실패했고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통장 기록을 보니 정태수는 그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왜 사용하지 않은 돈을 갚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박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당시에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정태수 씨가 끝까지 인정하니 사기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지.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요? 수지는 당시 아버지의 변호사였던 김 변호사를 찾아갔다. 김 변호사는 이미 은퇴했지만 수진을 기억하고 있었다. 수진이구나. 많이 컸네. 변호사님, 아버지 사건 기억하시죠? 물론이지. 내가 평생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어. 무슨 뜻인가요? 내 아버지는 명백히 무죄였어. 증거도 충분했고 통장 기록도 있었지. 그런데 왜? 내 아버지가 유죄를 인정하라고 나에게 부탁했어.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 수지는 가슴이 먹먹했다. 변호사님,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수지는 한명자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김 변호사는 편지를 읽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내 아버지는 끝까지 한명자 할머니를 지키려 했던 거야. 왜요? 할머니는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인데. 내 어머니가 한명자 씨를 용서했기 때문이 아닐까? 수지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떠올렸다. 명자 언니를 원망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지키기 위해 평생 침묵했던 것이다. 수지는 마을 회관으로 돌아와 진우를 만났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한명자 할머니를 용서했고 할머니는 그 용서를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를 파멸시킨 거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분 모두 너무 슬픈 분들이었어요. 수지는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시간이에요. 수진이 마을에서 조사를 계속하던 중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다. 마을 어귀에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최 씨 할아버지였다. 정태수의 딸이지. 네, 그런데 저를 어떻게 해? 너 어렸을 때 이 가게에 자주 왔었어. 과자 사러. 수지는 어렴풋이 기억이 났다. 할아버지, 혹시 저희 아버지에 대해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 뭔가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 명자 할머니와 이 근처 공원에서 긴 대화를 나누는 걸 봤어. 대화요. 그런데 싸우는 것 같지는 않았어. 오히려 명자 할머니가 울고 있었고 내 아버지가 위로하는 것처럼 보였어. 수지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한명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때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들으셨나요? 멀리서 봐서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명자 할머니가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았어. 수지는 그날 밤 공원을 찾았다. 20년이 지났지만 공원은 그대로였다. 벤치에 앉은 수지는 아버지와 한명자가 나눴을 마지막 대화를 상상했다. 그때 진우가 전화를 걸어왔다. 수진 씨, 고모님 집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편지요. 이건 정태수 씨가 고모님께 쓴 편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수지는 서둘러 한명자의 집으로 향했다. 진우는 낡은 편지 한 통을 수진에게 건넸다. 이게 아버지 필체인가요? 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명자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당신을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증오해야 할 사람인지 용서해야 할 사람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것입니다. 수지는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다. 순이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일기를 읽고 알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무능해서 당신의 기대를 저버린 것을 죄송스러워했습니다. 아내는 당신을 언니라고 불렀고 당신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둘 다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편지의 다음 부분에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이 나에게 준 돈 3억 원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건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를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나를 시험하고 싶었던 거죠. 나는 그 시험에 통과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사기꾼으로 몰아 세상에 고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40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죄책감에 묶여 살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증오하도록 만들어서 나를 해방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명자 씨, 나는 당신을 증오할 수 없습니다. 당신도 순이만큼이나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저주하며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디 이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며 갑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태수 올림. 편지가 끝나고 수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진우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끝까지 한명자 할머니를 이해하려 했던 거네요. 네, 두 분 모두 서로를 용서하려 했지만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할머니가 20년을 기다렸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할머니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할머니 자신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생긴 거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모님은 평생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고 마을에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이제 두 분 모두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수지는 아버지와 한명자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글을 썼다. 글을 쓰는 동안 수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용서, 한명자의 속죄. 모두가 너무 슬픈 이야기였다. 수지는 2주에 걸쳐 철저하게 사건을 재구성했다. 40년 전 김순희의 죽음부터 20년 전 정태수의 죽음까지, 그리고 한명자가 남긴 고백과 정태수가 남긴 용서의 편지까지 모든 것을 담은 글을 완성한 수지는 주요 언론사에 기고했다. 묻혀있던 진실 마이너스 복수가 아닌 속죄의 이야기. 기사가 공개되자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댓글창에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20년 동안 사기꾼으로 알았는데 진짜 피해자였네요. 한명자 할머니가 악인인가 선인인가 판단하기 어렵네요. 두 분 모두 불쌍합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처벌이었네요. 방송사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수지는 여러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그중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수지는 진행자의 질문에 답했다. 아버지를 사기꾼으로 알고 살았는데 지금 심경이 어떠신가요? 솔직히 복잡합니다. 아버지가 억울했다는 걸 알게 되어 다행이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 했던 거죠.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지키기 위해 한명자 할머니를 용서했고 한명자 할머니는 그 용서를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를 파멸시켰습니다. 그게 그녀가 생각한 유일한 속죄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진행자는 수진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물었다. 지금 한명자 할머니를 용서하셨나요?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용서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도 피해자였고 아버지도 피해자였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용서하려 했지만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마을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주민들은 한명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복잡해졌다. 어떤 이는 그녀를 악인으로 비난했고 어떤 이는 그녀도 피해자였다고 옹호했다. 진우는 마을 회관에서 주민 회의를 열었다. 여러분, 우리는 20년 동안 정태수 씨를 사기꾼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고한 사람이었고 고모님은 그를 파멸시켰습니다. 하지만 고모님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고 마지막까지 속죄하려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분 모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주민이 손을 들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일단 정태수 씨의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을 공동묘지에 작은 추모비를 세우면 어떨까요? 주민들은 동의했고 한 달 후 정태수를 위한 추모비가 세워졌다. 추모비 제막식 날 수진과 진우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수진은 추모비 앞에서 짧은 추도사를 낭독했다. 아버지, 20년 만에 당신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당신은 사기꾼이 아니었고 한 여자를 끝까지 용서하려 했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디 이제는 평안하세요. 추도사를 마친 수지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묵념했다. 제막식이 끝나고 진우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고모님 묘소도 함께 참배하시겠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야겠죠. 둘은 한명자의 묘소로 향했다. 묘소 앞에 선 수진은 복잡한 심경으로 묘비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할머니도 아버지만큼 힘드셨죠. 이제는 두 분 모두 편히 쉬세요. 수진은 묘 앞에 국화꽃을 놓고 절을 올렸다. 진우도 함께 절을 했다. 고모님, 부디 편히 쉬세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수진은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그리고 때로는 용서받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수진은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 있었다. 한명자가 왜 1년을 기다렸는지 그 이유가 여전히 의문이었다. 어느 날 수진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었다. 일기장 맨 뒷장에 접혀있던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종이를 펼치니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짧은 메모가 있었다. 1985년 3월 15일 명자 언니의 생일에 함께 찍은 사진.
수지는 황급히 한명자의 유품 상자를 뒤졌다.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찾아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 김순이와 한명자가 환하게 웃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순이야, 너는 내 동생이야. 평생 지켜줄게. 마이너스 명자. 수지는 사진을 보며 깨달았다. 한명자와 어머니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진짜 자매 같은 사이였던 것이다. 수지는 다시 마을로 내려가 진우를 찾았다. 진우 씨, 고모님과 우리 어머니의 관계에 대해 아시는 게 더 있나요? 글쎄요, 고모님이 김순희 씨를 무척 아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혹시 고모님 집에 오래된 사진첩 같은 게 남아 있을까요? 둘은 한명자의 집으로 가서 오래된 사진첩을 찾았다. 사진첩을 넘기던 수지는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1980년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한명자, 김순희, 그리고 어린 소녀 한 명이 함께 찍혀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명자 언니 순희, 그리고 순희의 딸 수진이와 함께. 잠깐, 제가 어렸을 때 한명자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네요. 수지는 어렴풋한 기억을 더듬었다.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어떤 할머니 댁에 자주 놀러 갔던 기억이 났다. 그 할머니가 한명자였던 것이다. 그럼 할머니는 저를 알고 있었던 거네요. 수지는 사진첩을 계속 넘겼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 봉투에는 수진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았을 것이다. 나는 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내 아버지를 파멸시켰다. 하지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내가 어렸을 때 내 어머니와 함께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나는 정말 행복했다. 너는 내가 가지지 못한 딸이었고 내 어머니는 내 동생이었다. 하지만 내 욕심이 그 모든 것을 파괴했다. 내 아버지가 죽고 난 후 나는 매일 내 소식을 궁금해했다. 하지만 내게 다가갈 자격이 없었다.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봤다. 내가 작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다. 내가 과거의 미스터리를 다루는 글을 쓴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내가 죽은 후 1년이 지나면 내게 진실을 알려주기로. 1년을 기다린 이유는 내게 준비할 시간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진실은 너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너는 충분히 성숙해서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진아, 나는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내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하지만 부디 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다. 너는 내 어머니처럼 착하고 내 아버지처럼 강하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유일한 속죄다. 명자 할머니가. 편지가 끝나고 수지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진우도 함께 울었다. 고모님은 수진 씨를 정말 사랑하셨나 봅니다. 네,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할머니가 1년을 기다린 이유가 저를 배려한 거였다는 걸.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할머니도 아버지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 했던 거네요. 그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네 분 모두 서로를 사랑했지만 표현 방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제가 진실을 밝혀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저를 통해 속죄하고 싶었던 거고요. 진우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모님의 마지막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수진 씨 덕분입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할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 함께 이루신 거예요. 그날 밤 수진은 호텔방에서 마지막 글을 썼다. 두 번째 반전 마이너스 속죄는 사랑이었다. 글 속에서 수진은 한명자가 1년을 기다린 이유와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밝혔다. 한명자는 단순히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다. 18. 새로운 시작. 6개월이 흘렀다. 수진의 두 번째 기사가 발표된 후 사회는 또 한 번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명자와 정태수의 이야기는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이었고 수진은 그 작품의 각본 감수를 맡았다. 어느 봄날 수진은 다시 마을을 찾았다. 이번에는 취재나 조사가 아니라 진짜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진우는 수진을 반갑게 맞이했다. 수진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진우 씨 덕분에 많은 게 정리됐어요. 다행입니다. 둘은 함께 정태수의 추모비를 찾았다. 추모비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꽃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와서 꽃을 놓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이제는 정태수 씨를 제대로 기억하려는 것 같습니다. 수지는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고 새 꽃을 놓았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한명자 할머니도 용서했어요. 아니,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했어요. 할머니도 아버지를 사랑했고, 어머니를 사랑했고, 저를 사랑했다는 걸.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다. 진우와 함께 한명자의 묘소로 향했다. 묘소 앞에는 수진이 지난번에 놓고 간 국화가 아직 시들지 않고 있었다. 할머니, 편지 잘 받았어요. 할머니가 저를 사랑했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 할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용서하고 보내드릴게요. 수지는 새로 가져온 꽃을 놓고 절을 올렸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한 여자가 수진을 보고 다가왔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수진을 보더니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혹시 수진이 아니니? 네, 그런데. 나 기억 안 나니? 박미경이야. 내 엄마 친구. 수진은 어렴풋이 기억이 났다.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자주 만났던 아주머니였다. 미경 아주머니. 그래, 맞아. 어머, 많이 컸네. 미경은 수진을 안았고 수진도 아주머니를 껴안았다. 내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명자 언니도 좋은 사람이었고 다들 너무 안타까워. 미경은 눈시울을 붉혔다. 아주머니도 그 일을 알고 계셨어요. 응순이가 죽고 난 후에 명자 언니가 나한테 다 털어놓았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 그런데 왜 세상에 알리지 않으셨어요? 명자 언니가 부탁했어. 절대 말하지 말라고. 자기가 받을 벌을 스스로 받겠다고. 수지는 한명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괴로워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아주머니, 할머니는 정말 불쌍한 분이셨네요. 그래, 우리 모두 불쌍했어. 미경은 한명자의 묘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들 편해졌을 거야. 순이도 태수도 명자 언니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는 모두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경은 수진에게 연락처를 주며 말했다. 수진아, 앞으로 자주 연락하자. 네, 아주머니. 미경이 떠난 후 수진은 진우와 함께 마을을 거닐었다. 수진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글을 계속 쓸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미스터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가끔 이 마을에 와서
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뵐게요. 언제든지 오세요. 수지는 마을 어귀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다. 버스가 도착하기 전 수지는 마을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이 마을에는 슬픈 기억도 있지만 이제는 따뜻한 기억도 생겼다. 버스에 올라탄 수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마을을 바라보았다. 안녕 아버지, 안녕 할머니. 저 이제 제 삶을 살아볼게요. 버스는 마을을 벗어나 서울로 향했다. 수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용서와 속죄 사이. 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때로는 복수가 사랑이고 속죄가 용서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고백이다. 수지는 글을 쓰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할머니의 속죄는 완성되었으며 어머니의 용서는 전해졌다. 남은 것은 수진 자신의 삶이었다. 그리고 그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다. 수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바람은 따뜻했고 부드러웠다. 마치 누군가 그녀를 안아주는 것처럼. 고마워요, 아버지 할머니. 저 이제 행복할게요.